네, 반갑습니다.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저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고요. 올해 41살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의장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의장이고요. 최초 여성 의장이고, 그리고 제가 시의원으로는 초선이거든요. 최초의 초선 의장입니다. 박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이 제가 마지막 강의인가요? 네, 가장 명강의는 가장 짧은 강의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꺼운 걸 준비해왔는데요. 일단 내려놓고 되도록이면 압축적으로, 요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26살에 2002년도에 노사모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그냥 노사모 눈팅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서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연애를 합니다. 노사모에서. 지금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연애를 하느라고 노사모 활동을 한 건지 노사모가 좋아서 한 건지 모르겠으나 연애를 해서 지금 저희 남편은 노무현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9살에, 아니요, 그렇게 하다가 2003년도에 열린우리당을 창당을 하거든요. 열린우리당 창당을 할 때, 부산에 이제 시도당을 다 만들어야 되니까 연락이 옵니다. 우리 워드 치고 팩스 보낼 사람이 없는데, 니 와서 3달만 알바 안 할래? 이렇게 선배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약간 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럴까? 이러고 이제 워드 치고 팩스 보내러 갔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불러주는 거 막 워드치고 복사도 하고 팩스도 보내고 26살 때였어요. 2004년도로 넘어갔는데 그때 17대 총선이었거든요. 총선을 할 때 그 당시에 트렌드가 뭐였냐면 젊은 여성 대변인을 각 정당마다 선임하는 게 유행처럼 다 번져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당의 얼굴로 내세우는 게. 그래서 저희 열린우리당에서도 젊은 여성 대변인을 막 찾습니다. 막 찾다가 잘 못 찾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무슨 과 나왔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외교학과 나왔는데요. 이러니까 그럼 네가 하면 되겠네. 이렇게 돼서 제가 27살에 열린우리당 대변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변인을 하고 29살에 부산지역 최연소 구의원이 됩니다. 구의원으로 당선되고 당선된 해에 이제 구의회 상임위원장을 하게 되고요. 재선을 한 후에는 구의회 운영위원장을 하게 되고 구의회 3선을 합니다. 3선을 해서 구의회 부의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년간 구의원을 하게 됩니다. 12년간 구의원을 하면서 우리 당의 크고 작은 선거부터 해서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부산 대변인까지 5번의 대변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 정책, 예산 이걸 차근차근 어쨌든 준비를 해옵니다. 준비를 해오려고 한 게 아니고 하는 일이 그거니까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했고 어쨌든 구의회에서 뭐 작지만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 부의장을 하면서 지방의회 조직을 이끌어가는 경험도 쌓게 되고요. 정당에서 계속 대변인을 맡으면서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일을 다 알아야 하거든요. 당의 일을 다 알아야 하고 기본적으로 말이나 글, 정치는 기본적으로 말과 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과 글에 대한 훈련을 많이 쌓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논평을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도 해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조금씩 훈련돼 온 게 오늘 제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 시의회 의장이 되게 될 수 있는 힘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최연소 뭐 최초의 여성, 최초의 민주당 이 타이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타이틀이거든요. 제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젊은 사람에게 안 맡길 수도 있고 여성에게 안 맡길 수도 있고 민주당 뽑아놔봐야 별 볼 일 없네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타이틀이지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기도 했어요. 사실은 시의회 의장이라고 하는 게 뭐 흔히 말하면 부산시 의전서열 넘버 2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과연 이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가만히 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나는 그걸 할 정도로 우리 당이 나에게 계속 이 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줬고
그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줬기 때문에 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은 그냥 제가 내키는 대로 제 스타일대로 시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이 이틀째인가요? 3일째인가요? 그럼 앞에 아마 지방분권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치분권 종합계획 얘기도 들으셨고 저는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의회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할 텐데요. 많은 시민들이 지방의회를 사실은 제가 어려워도 말고 얕보지도 말고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어려워하진 않으세요. 다 얕보시죠. 지방의회, 광역의회 이렇게 뭐 시의회, 구의회 치면 부정적 기사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 지방의회가 왜 중요한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강의의 포스터고요. 자치분권. 근데 자치분권 사실은 국민들 관심 없어요. 제일 관심 없는 분야인 것 같아요, 자치분권이.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치분권 관심 있으세요? 분권, 자치, 진짜요? 정말 자치분권에 관심 있는 분이 정말 민주주의에 관심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국민들은 많이 관심 없으신 것 같긴 해요. 얼마 전에 10월 30일 날 경주에서 제6회 지방자치인 날 기념식 행사가 열렸거든요.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 참석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권의 필요성,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얘기하신 거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투쟁으로 이루어낸 성과죠.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민주화를 위해 싸웠는데 민주화란 무엇이요? 바로 의회 정치와 지방자치제가 핵심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을 미스터 지방자치라고 불러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90년도 지방자치의 부활을 요구하면서 단식투쟁하신 결과로 오늘 저 같은 사람이 구의원도 몇 번 하고 시의회 의장도 하고 할 수 있었겠죠.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에 연구소를 만드셨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연구소 이름이 지방자치실무연구소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부산 비전 무슨 연구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만드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지방 분권, 균형 발전에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졌던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으시죠. 중앙 집권과 수도권 집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방 분권의 핵심이에요.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중앙은 돕는 것. 저는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혁신도시를 만드시고 세종시를 만드셨죠. 이까지는 모두 동의하실 거예요.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여기 오신 분들도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국도 균형발전도 필요하다.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에 권한을 나누어줘야 되고 돈도 나누어줘야 되는데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그리세요. 구의회? 구의회가 뭐 할 수 있을까? 시의원들 실력 있을까? 많은 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가지세요. 저희가 얼마 전에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의회 의장, 경기도, 서울, 인천, 경남, 이렇게 해서 시도의회 의장님들이 모여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님 면담을 했어요. 자치분권 계획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좀 건의드리기 위해서 면담을 했는데 거기에 나온 우리 행안부 고위 관료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저희도 지방의회에 권한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국민들 인식이 지방의회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지방의회에 더 인력을 지원하거나 더 권한을 확대하는 거에 저희가 좀 주저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지방의회 의장들이 모여있는,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행안부의 공무원이 선출직 의원들에게 국민들이 너네 못 믿어서 우리가 너네한테 권한 줄 수 없어. 너네가 잘 못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지방의원으로서 약간 자괴감을 내가 이러려고 지방의원을 했나 하고 자괴감을 좀 느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입니다.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방 분권이 되면 시청, 구청의 권한이 세집니다. 돈이 많아지죠. 이거 누가 감시할 수 있어요? 결국 지방의회가 해야 되니까 지방 분권이 많아질수록 지방의회의 권한도 많아지고 지방의회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야 이게 형평성 있게 상호 견제 균형을 맞추면서 간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방의회가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지방의회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다 아시죠? 김학철 의원 2014년도에 레밍 발언으로 국민들은 레밍이다, 설치류다 유명하신 분이죠. 충북 도의원인데 충북의 물난리가 엄청 크게 났는데 도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나서 엄청 비판받았던 사건이고 돌아오라라고 했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이 중간에 돌아오면 무는 비용 그것 때문에 못 돌아오겠다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돌아와서 사과하기 전에 국민들은 언론이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고 절로 가는 레밍 같은 존재다라고 말해서 유명한 분입니다. 지방 의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던 분이죠. 이분은 물론 새누리당이었어요. 김영식 서울시의원 다들 아실 거예요. 살인교사 아시죠? 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고요. 가장 친한 이렇게 동료, 친구, 지인을 살인교사한 혐의로 됐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많은 분들 이거 말고도 구의원 자질 부족 이렇게 치면 기사가 한 387만 건 정도 뜰 거예요. 그리고 지방의회 제가 어제 저녁에 이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2시에 뉴스 검색을 했어요. 뭐라고 쳤냐면 지방의회 딱 네 자리를 딱 쳐서 엔터를 탁 쳤어요. 그러면 가장 위에 상위에 뜨는 기사 3개입니다. 지방의회 이제는 바꾸자. 지방의원 겸직 이대로 괜찮은가? 지방의회 너도 나도 의정비 올리기 비판 쏟아지는 이유. 지방의회 회의 일수 들쭉날쭉. 상위에 있는 3개 뉴스가 다 부정적인 뉴스죠. 지방의회 잘한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의회를 못 믿으세요.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다. 주민의 당당한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걸 위해 정부는 돕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방의회를 가장 못 믿는 첫 번째 이유 말씀드릴게요. 해외 연수 아닙니까? 맞죠? 지방의회 해외 연수 이러면 진짜 기사가 정말 한 1000만 건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방의회 해외 연수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구의원을 12년 했거든요. 해외 연수 몇 번 갔을까요? 12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2번은 안 갔고요. 10번을 갔다 왔는데요. 초반에 전 솔직히 말하면 초반에 몇 번 갈 동안은 진짜 이건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한 번만 생각해보죠. 숫자가 되게 많은데요. 11조 4,051억 3,541만 9천 원. 부산시 1년 예산입니다. 2018년도 2차 추경 기준으로 한 예산이고요. 4억 2,431억 6,748만 원. 이거는 부산시 교육청의 예산입니다. 합하면 한 15억, 한 6천억, 7천억쯤 되죠. 부산시가 1년 동안 쓰는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을 47명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감시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공무원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산을 깎으면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돈 안 주시면 일 안 하면 되죠.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돈 있는 곳에 일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 곳에 일이 있습니다. 예산은 정책의 또 다른 숫자적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그러죠. 보육료를 인하한다 이러면 보육정책에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문화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 문화의 융성에 의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돈이 없으면 일을 안 한다고 봐요. 정부기관은. 돈이 있어야 일을 하죠. 돈과 사람이 일을 하는 건데 그런데 밑에 146억 6,676만 3천 원 뭘까요? 부산시의회 1년 예산입니다. 15조 6천억을 다루는 부산시의회가 1년에 146억을 써요. 전체 몇 퍼센트일까요? 부산시 전체 예산 중에 0.09%를 부산시의회가 씁니다. 1억 5,275만 원 뭘까요? 2018년도에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위해서 쓴 돈입니다. 1인당 250만 원. 47명이. 1.04%예요. 부산시의회 전체 146억 예산 중에서 1.04%가 해외 연수 경비거든요. 부산시의회 예산 중에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건 뭘까요? 부산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86억. 58.68%가 인건비입니다. 부산시의회 의원 47명인데요. 직원들이 150명이에요. 공무원입니다. 120명은 정규직 공무원이고요. 30명은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러면 시의회가 정말 예산을 똑바로 시의회가 써야 되는 예산을 똑바로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따지려고 하면 가장 규모가 큰 것부터 따져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1년에 1인당 250만 원 쓰는 해외 연수 경비가 아니라 이 86억을 쓰는 직원들이 과연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15조 6천억이나 되는 예산을 잘 심의할 수 있도록 40몇 개나 되는 부산시 산하기관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좌하고 있는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는지, 12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부터 따지는 게 사실은 순서적으로 맞지 않나요? 아닌가요? 잠깐만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홍보비가 3억 9천이에요. 이걸로 뭘 하냐면 자료 만들고, 그러니까 홍보지 만들어요. 신문도 만들고, 소식지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근데 아무도 안 본 영상 비용에 3억 9천을 써요. 해외연수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해외연수 잘 갔다 와야죠.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해외연수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거는. 나는, 그러니까 너네 왜 내 돈으로 해외여행 가? 이런 거죠. 그 정서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나 더는 언론이 비판하기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때리기가 너무 쉬운 부분이에요. 일정표 딱 받아서 관광성이네. 제일 좋은 건 안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게 주민이 그 집행부나 의회 예산을 감시하고 살펴보고 의견을 내는데 주민이 관심 있는 배정에 의견을 내는 건 아니에요. 많은 걸 이거 내라 이래서 주문에 대해서 주민이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어 봅니다. 인정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지방의회에 들어가서 지방의회를 혁신하라는 요구가 많아요. 그죠? 지방의회 혁신할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보자는 거죠. 당연히 주민들은 해외연수에서 의견을 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전 놀라운 건 또 그것도 하나예요. 그렇게 많이 해외연수에서 비판받는데 왜 해외연수는 이렇게 안 바뀌는 걸까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만큼 지방 의원들 자체도 인식의 벽이 되게 두꺼운 것 같긴 해요. 그 비판에 대해서 바꿔야 됐다라고 워낙에 많이 두드려 맞기 때문에 바꿔야겠다 생각도 못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제가 10번의 연수를 가면서 한 4번째 정도에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일단 제가 금정구 출신이니까요. 우리 구에 지금 필요한 예를 들면 현안이나 방향이 뭐냐. 그럼 금정구는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문화예술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해외 사례는 뭐냐. 그래서 벨기에, 네덜란드로 정했어요. 벨기에, 네덜란드 정한 다음에 어디를 갈 건지 의원들 스스로 결정하고요. 결정한 다음에 어느 기관에 방문할 건지도 스스로 결정했고 저희가 영어로 공문을 다 써서 해당 기관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에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사전 질문 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다 영어로 미리 보냈어요. 그리고 그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한 8차례 학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해외 연수를 가요. 가서 배우고 와서 보고서를 의원들 1인별로 다 보고서를 받고요. 토론회를 3번 개최해서 우리 구에 이걸 어떻게 접목할 건가 토론회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부산시 전 의회에 다 공유했어요. 변화는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변화해도 돼요. 그리고 저희 부산시의회는 이번 2018년도에 의원들 절반의 회의 연수를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당선되고 나서 그만큼의 준비할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회의 연수는 가지 않겠다라고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가는 회의 연수는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 했던 이 경험대로 의원들에게 제안할 거예요. 사전에 충분히 학습하고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해당 기관에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해외에도 정확하게 알려서 그들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거를 보고 오고 그리고 갔다 와서는 충분한 보고서와 토론을 통해서 시정에 접목하고 하는 준비를 할 거예요. 변화는 할 거예요. 하지만 해외 연수에 변화하는 것은 기본인데 우리가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해외 연수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자꾸 말을 하면 의회 본질적 기능, 의회가 가장 돈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 가장 시민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혁신, 변화는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 그래서 해외 연수 관련해서 지방의원 해외 연수 이렇게 치면 정말 부정적 기사 이만큼 떠요. 하지만 지방의회 혁신이라고 치면 하나도 기사가 뜨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의회는 여전히 주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존재 그리고 믿음직하지 못한 존재로 인식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의회는 바뀌어야 되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지방의회 혁신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뭘 혁신하면 지방의회 일 잘한다고 말씀하실까요? 궁금해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의회가 뭐 하는 데인지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의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지방의회는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1번. 많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방정부가 뭘 하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1번이고요. 2번은 가치를 창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의회 보고 자꾸 견제 감시만 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의회의 기본 기능은 견제 감시가 기본이에요. 하지만 지방의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부산이 가지고 있는 15조 예산을 어디다 가장 먼저 투입해야 되냐. 부산에 공무원이 3,000명쯤 되거든요. 부산시에. 이 3,000명 공무원을 어디다가 무슨 일을 가장 먼저 시킬 거냐를 결정하는 데가 지방의회라고 생각해요.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 저희가 부산 내에서 불꽃축제를 하거든요. 불꽃축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50억 정도 들었어요. 하룻밤에 불꽃 펑펑펑펑펑 터뜨리는데. 그런데 하룻밤에 불꽃 터뜨리는데 50억을 쓸 거냐? 아니면 어려운 아이들,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 생리대, 전 학교에 화장실마다 비치하는 데 쓸 거냐? 가치 판단 누가 하냐면 저는 의회가 그 가치 판단에 대한 제안과 공론화를 하는 게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러면 첫 번째 역할, 지방정부의 견제 감시자로서의 지방의회 역할을 한다면 지방정부가 뭘 하는지 알아야지 그 일을 의회가 감시 견제할 수 있잖아요. 지방정부는 뭘 하냐면 중앙정부는 대한민국 전체에 관련된 걸 결정하잖아요. 물가, 그다음에 최저임금, 국방, 외교 이런 거 하겠죠. 지방정부는 주로 뭘 합니까? 가로등, 대중교통, 쓰레기 문제, 생활과 관련된 걸 결정하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각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정부가 뭘 하는지는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돼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법을 일단 보면 되죠. 그래서 저는 저희 의원님들한테 지방자치법을 숙독하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지방정부가 우리 시가 뭘 하는지 알아야지 그거를 우리가 견제 감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보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를 보시면요. 지방의회가 뭘 하는지 나옵니다. 예산의 심사 감시, 그 다음에 조례 제정, 개폐. 조례를 만들고 없애기도 하고. 그리고 뭐 기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법을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두 번째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뭐냐면 가치의 창출자로서의 이유예요. 지방자치가 왜 중요하냐면 중앙정부가 뭘 딱 결정해서 시행을 하면 실패할 수 있거든요. 실패하면 그 파장이 커요. 근데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예를 들면 구 단위에서 뭔가 시도했다가 잘 못되면 그냥 쓰러지고 파장이 작아요. 하지만 구 단위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잘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든요. 이 전국적 확산은 선거를 통해서 확산됩니다. 출산 장려금 지금 전국적 시도 중에서 안 주는 데 없어요. 그런데 이거 국가정책 아니었습니다. 충북에 있는 작은 군에서 시작한 정책이에요. 2004년도에. 근데 그 군에 시작하니까 그 옆에 군은 어떻게 됩니까? 야, 옆에 저기는 안 나오니까 200만 원 준다는데 우리는 안 주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 선거를 통해서 확산, 그 옆 단위 도로 확산,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예요. 무상급식도 처음에 2009년도에 시작할 때는 성남이란 작은 시에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2010년도 교육감 선거를 거치면서 전국적 이슈가 되었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당연히 대세가 되었죠.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반대하는 시도지사는 오히려 선거에 낙선하는 시민들로부터 심판받는 당연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사례도 많을 거예요. 실패한 사례들은 작은 소용돌이 안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리스크가 작은 거죠. 혁신적인 정책의 테스크베드를 지방 자치가 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 되고요. 잘 안 되는 것은 구 단위에서 쓰러지면 됩니다. 위험에 정책 실패의 위험도가 좀 적어지는 것이죠. 혁신의 전파자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잘하고 있는 조례를 베껴요. 의원님도 많이 베낍니다. 베끼는 걸 통해서 혁신이 전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양재 전환의 법칙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 심사를 하는데요. 부산 예산이 15조 6천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7명의 시의원들이 이거를 심사하거든요. 그럼 1인당 얼마를 심사하게 될까요? 3,300억 정도를 심사하게 됩니다. 1년간. 1인당 시의원 한 명이 거칠게 봤을 때 3,300억을 심사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 1년에 예전에는 조례 1년에 심사 건수가 의원 1인당 한 4건, 5건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17건, 18건도 늘어났거든요. 이게 뭐냐면 양이 쌓이면 질로 전환됩니다. 저희 부산시의회가 지금 출범한 지 한 100일쯤 됐는데요. 100일 동안 토론회를 거의 한 50번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토론회가 다 유의미하고 성과 있는 토론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는 하나만한 토론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쌓이면 분명히 질로 전환돼요. 물이 끓어서 점점점 쌓여서 끓기 시작하면 100도가 되면 수증기로 바뀌잖아요. 질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방의회는 분명히 지금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유급화가 됐잖아요. 유급화가 돼서 정당공천제가 유급화 동시에 되면서 많은 저 같은 젊은 의원들이 진출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법을 전공하신 분들, 변호사분들 또는 학교에서 강사를 하시는 대학에 강사를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지방의회로 대거 진출했어요. 지방의원을 통해서도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바라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진출하셨어요. 그리고 정당이란 틀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도 더 쉬워졌어요, 사실은. 예전에 정당공천제가 없을 때는 정말 동네를 돈도 많이 썼어야 됐고 선거에. 근데 이제 정당공천이 되기 때문에 정당에서 나의 실력이 인정받고 정당이 나를 개런티해주면 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방의회로 진출해 주셨어요. 이게 2006년도에 일어난 변화니까요. 지금 12년 쌓였거든요. 이 변화가. 그러면 이 변화가 쌓인 게 분명히 질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산시의회가 100일간 성과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토론회는 한 50번 했다고 말씀드렸고 현장 방문도 한 50회는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뭘 했냐면 혹시 형제복지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네, 농성 중입니다. 30년 된 사건입니다, 부산에서. 부산에서 불황아들을 수용하는 시설이었어요. 불황아들을 수용하는 한 1000명을 수용하는 시설이었고, 국가에서 막대한 지원금을 받았고, 당연히 행정적 혜택이나 세금 혜택도 당연히 다 받았고요. 그런데 거기서 300명이 살해당한 거죠, 실제로는. 불황아들. 그 사건이었어요. 근데 30년 동안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어요. 관련 자료는 다 없어졌고요. 그 피해자 한종선 씨라고 대표님께서 아직도 농성을 하고 계셔야 돼요. 다 밝혀졌는데 언론에 몇 차례나 보도되었고 했는데도 농성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부산시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형제복지원 그 불황아 시설을 허가해 준 게 부산시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의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이 한 번도 다루어진 적이 없어요. 다루어진 적이 있긴 있어요. 다루어졌더라고요. 제가 들어와서 회의록 검색해보니까 다루어졌는데 뭐라고 다루어졌냐면 그 불황아 시설이 없어지니까 부산 곳곳에 불황아들이 많아서 미관이 안 좋아지지 않느냐. 빨리 불황아 시설 만들어라. 라고 하거나 형제복지원 그 운영하는 그 박모 대표가 사회복지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한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불명예를 안도록 계속 하느냐. 시에선 적절한 조치를 해라. 시의회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8대 시위회,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수가 된 8대 시위회 들어와서 저희가 본회의장에 5분 발언을 시의원 한 분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5분 발언 어떻게 하셨냐면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한종선 대표님께 카메라를 드렸어요. 그분이 영상을 찍고 오셨어요. 저희 시의원 중에 한 분이. 그래서 한종선 씨 시의원이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아닌 피해자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리겠습니다. 한종선 씨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하면 영상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종선 씨가 얘기합니다.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발 이 진상규명이 되어서 나의 인간적 존엄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고돈 부산시장님 도와주십시오. 박인영 부산시의회장님 도와주십시오. 그 목소리가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을 울렸어요. 거기에는 부산시의 고위공직자들, 47명의 시의원들, 교육감님, 시장님, 저 다 있었어요.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부산시장님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다 모셔서 요구조건 말씀하시라.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10가지 요구조건을 다 수용하셨어요. 부산시에 관련 대책 TF를 만들고 관련 자료를 모을 수 있는 공간과 인력을 배치하고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부산시와 의회가 같이 촉구하고 부산시장이 공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부산시의회도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소수의 목소리가 부산시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울려 퍼지고 그 목소리는 변화를 일으켜냈죠. 부산시의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부산시 15조 6천억 예산이 있는데요. 사실은 시의원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때까지는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셨겠지만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시의원 중에 한 분이 국회의원 보장한 경험도 있고 구의회 경험도 있고 증권회사 경험도 있고 일반 기업에서 총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정말 숫자에 밝은 거예요. 그래서 부산시의 재정을 쭉 다 보고 부산시가 숨겨놓은 부채 4조를 찾아냈어요.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슈화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뭐냐면 부산시에 숨겨진 부채가 4조나 있다라는 거는 2019년도, 2020년도에 부산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정 혁신을 안 하면 곧 난리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공론화했어요. 시의회가 이거 공론화 안 하면 공무원들을 숨깁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부산시 15조 예산을 전체로 보는 공무원은 없어요. 다 자기 부서 사업 예산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시의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의회가 그걸 이번에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신문 1면도 했고 부산시는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진행 중입니다. 2019년도에.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해요. 부산시는. 근데 고등학교는 아직 무상급식을 안 합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사실은 중학교 무상급식도 부산은 난리를 쳐서 겨우 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부산시 교육감님, 부산시장님 그리고 제가 만나서 무상급식 2019년도부터 실시하자 합의를 했습니다. 머리를 맞대서.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이냐면 부산시가 2019년도에 무상급식 하려면 1,160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아이들 이제 수에 따라서 이거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교육청이 일부 부담하고 시가 일부 부담하고 또 모자라는 거는 구청이 또 일부 부담하고 다른 데 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분담해서. 그런데 이거를 딱 앉혀놓고 자 교육청 얼마, 시 얼마, 구 얼마 우리 이번에 이거 먼저 하자. 이거를 아무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교육청도 우리가 좀 덜 내고 싶죠. 예산을 600억, 700억 되는 거니까 교육청이 부담했게 막 덜 내고 싶고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맨날 이렇게 조율하다가 맨날 파토나고 하는데 이번에 시의회에서 교육청 예산, 시 예산, 자 구청의 예산 다 모이세요. 모여서 애들 밥 먹이는 거 먼저 정하고 나머지 예산 짭시다. 우리가 시민들이 이렇게 정치를 바꿔주셨는데 시민들에게 우리가 적어도 시민들 주머니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나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애들 밥 먹이는 거 교육인데 이거부터 짭시다. 2,160억 먼저 해놓고 그 다음 합시다. 모았어요. 그래서 짭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청 조금 양보, 시도 조금 양보, 구도 조금 양보. 그러면 좋아요. 이렇게 양보하고 모자라는 거는 시의원들 자기 지역구 예산 좀 양보할게요.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서 저희가 이틀 전에 고등학교 부산급식을 같이 발표합니다. 부모님들 너무 좋아하세요. 1년에 한 70만 원쯤 된다 그래요. 한 가정당. 그런데 크지 않은 돈이지만 시가,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가장 고민되는 지점에 다가가는 거고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거에 응답한 거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존재 이유. 저는 사회적 가치를 결정하는 이게 가장 큰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가치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 형제 복지원 사건을 왜 해결하지 못하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 아이들 밥 먹는 예산 먼저 편성하면 안 되냐. 정말 우리 시가 아이들 밥 먹는 값 1160억 감당 못할 정도냐. 15조 예산 중에 1160억 못 쓰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 줄여보자. 라고 하는 것. 시의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행정은 행정의 논리대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옆에서 이런 역할을 해준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의원들은 기술만 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철학과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는 시의회 스스로의 혁신 노력인데요. 많은 시의원분들이 저희가 학습을 많이 하거든요. 토론회도 많이 하고. 그런데 기술적인 걸 많이 공부하세요. 행감 잘하는 법, 예산심사 잘하는 법, 공모함 잘 깨는 법, 아니면 뭐 말 잘하는 법, 아나운싱. 네, 필요해요. 당연히. 기본은 해야 돼요. 하지만 저는 가치에 대한 공부, 철학에 대한 공부 기본으로 하자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저희 시의회 내년에 그 공부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볼 거냐. 정의라고 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행정에, 정책에,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공부죠. 그래서 시의회 스스로 그런 공부를 하고 혁신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시에 가야 되는 거죠. 시의원, 지방의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과 시의회 스스로가 국민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고 시의원들에게 맡겨주겠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산시의회도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17개 시도의회 의장님들을 만나뵈면, 국민, 흔히 인식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하고 계시고,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지역을 혁신하기 위해서 촛불혁명에서 나왔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깊숙한 골목 끝까지, 그리고 각 시도의 행정 안으로 녹여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방의회를 조금만 더 믿어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스스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저희 짧은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시인가요? 그러면 딱 맞게 한 거죠? 네, 짧으면 명강이라고 했으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면 잠깐 받고요. 아니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예, 강의 짧아서 좋았고요. 영광입니다. 네. 의장님 통해서 지방자치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방의회에서 열심히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의 언론의 기능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지방의 분권의 문제가 더 국민들 속에서 이렇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방 언론의 그런 역할도
다시금 이렇게 정립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의장님의 어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방 언론이 되게 열악해요. 이게 지금 특히나 이제 종이신문 같은 경우에는 기자분들이 이 흔히 말하는 부수를 늘리기 위한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정도로 부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 언론 발전 기금 같은 사업들도 물론 정부에서 하고는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려요. 직접 만나면 변화하는 지금은 사실은 이게 컨텐츠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그런 통로가 워낙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지방 언론도 이 변화하는 이런 시대에 맞는 스스로의 변화를 같이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은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종이신문에 나오는 걸 그대로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면 안 보거든요. 페이스북에 맞는 어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역 언론이 그거를 사실은 좀 차용해줘야 돼요. 따라와줘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지역 언론이 고사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의회하고 언론의 관계는 전 사실은 긴장관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긴장관계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팩트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대응하는 저희도 그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대로 소통 창구를 가지고 저희 시의회는 시의회대로 소통 창구 가져서 이것이 서로 경합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쪽이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거겠죠. 그래서 지역 언론은 지역 언론들 육성하고 지역 언론 스스로도 혁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지방의회하고는 건강한 견제관계를 가지면서 지방의회 스스로는 자기만의 채널, 소통 채널을 가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고요. 의원님하고 패친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민주주의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 동네 할머님들의 일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구청에서도 정치인도 다 자기들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럼 도대체 이런 민원은 대한민국에서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정말 교육에서 특히 공교육에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 또 세 번째는 제가 이번에 찾아가는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을 중학교에 강의를 하게 되어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로 국민들이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잘 모르는 것인지 좀 잘 구분을 하셔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른다와 관심이 없다는 대처 방법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홍보비 예산 과연 필요한가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더 많은 소통 그리고 그것이 지방자치에서 다른 주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실예들을 들어서 그들의 삶의 질에 향상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체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지방자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강의를 듣고 민주주의 특히 지방자치가 이런 구청도 그리고 정치인도 해결할 수 없는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알게 되어서 굉장히 기뻤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신뢰들을 지방자치의회에서 국민들, 시민들에게 더 많이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 독감 예방을 마치려고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가 사과 백신하고 상과 백신이 있다고 합니다. 사과 백신은 35,000원이고 상과 백신은 무료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자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비싼 게 더 좋은 거겠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똑같이 보건소에도 물어봤는데요. 보건소에서는 병원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지방의회에서 좀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정경희라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소통, 참여가 되게 어려워요.
저는 해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부산 시민 350만인데요. 아까 언론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나 행정이 시민들의 소통하는 가장 큰 통로는 언론이거든요. 근데 언론은 자기들이 선별합니다, 이슈를. 그러니까 예컨대 그 독감, 백신, 예를 들면 그게 설명이 잘한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해도 언론에서 안 달아주거든요. 그러면 의회 가시는 방법은 제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의회 홍보 홈페이지 올리거나 이 방식으로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한테 요청 들어온 거 전 다 갑니다. 인터뷰도 다 하고 강연도 다 해요. 저희 의원님들도 토론회도 하고 다 합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죠. 진짜 충분히 인정하고요. 지방자치가 중요하고 지방분권이 중요하죠. 하지만 국민들이 관심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관심이 없는 게 몰라서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국민들의 삶에 피부로 안 와닿기 때문에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출발할 수 없죠. 왜 관심이 없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관심이 없구나. 인정. 하지만 왜 관심이 없을까? 몰라서 인정. 그렇다면 더 알려야지. 홍보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필요 없다라는 게 3억 9천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현재 방식으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현재 방식으로는. 그래서 저희는 고민 진짜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뭘 했냐면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아세요? 요즘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부산에도 1인 크리에이티브가 많아요. 저희가 의회 1년에 의회 홍보 영상 예산이 한 6천만 원 돼요. 근데 뭘 하냐면 부산시 의회 시민과 함께 합니다. 빰빠라밤 이러면서 한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바꿨어요. 1인 크리에이티브에게 1인당 150만 원만 주면 2분짜리 짤방을 정말 멋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2분짜리 짤방을 3개 만들었거든요. 150만 원씩에. 근데 그거는 또 청년 창업하고도 관계가 돼요. 그분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변화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 말씀 주신 김에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에 대해서도 이 크리에이티브의 이 반짝인 아이디어를 빌려서 홍보하는 방법을 해보면 좋을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제안해 주셨으니까 내년에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왜 주민들의 삶에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크리에이티브와 함께 작업하는 것 그리고 좀 재미있는 카드 뉴스나 이렇게를 만들어서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찾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문제는 그거는 당장 내려가서 체크해서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보완될 수 있도록 그건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좀, 반가운 게, 제가 올해 민주공원에, 부산 민주공원에 촛불 시민혁명자를 1900점을 기증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부산분 만나서 반갑고요. 이제 좀, 얘기를 아까 견해를 제가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데 동의하지만, 이제 예산 감시 입장에서는 그걸 경직성 경비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감시를 한들 공무원 인건비를 깎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 모니터링 할 때는 사업성 경비를 먼저 모니터링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연수도 이제 그런 성격이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국회에서 특활비 비중이 높아가지고 그걸 이제 국민이 공개를 요구하고 결국 폐지에 이르게 된 건 아니걸랑요. 그게 투명하지 않고 이제 그 다음에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는 요구였다고 봅니다. 또 반면에 이제 그거 다 포함해서 결국 의회라는 것들은 국회든 지방의회든 간에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위임 기관이거든요. 결국 주민이 그런 해외 연수에 대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지방의회에서 썩 동의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는 사실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그 말씀은 충분히 인정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이제 과거와 다르게 이제 대부분의 하버드 강의 같은 경우도 유튜브나 온라인 채널 등에서 이제 들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떤 인터넷이나 다른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수 효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재고를 해야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 일단은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지방의회가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디서 변해야 되는가 지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지방의회 변화는 지방의회가 일을 잘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본 일을 잘해야죠. 감시 견제 잘해야 되고요. 정책 연구 많이 해야 되고요. 조례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요. 1015조나 된 예산 잘 쓰는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금 진짜 원하는 가치가 뭐냐, 시민들이 정말 요구하는 가치가 뭐냐, 그리고 한 번도 공론의 장으로 부산시의 시정의 핵심으로 다가오지 못했지만 정말 눈물 흘리고 있는 수많은 사연들은 뭐냐, 그거의 문제는 뭐냐, 이걸 조례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 중앙으로 올려야 하느냐, 예산이 필요한 거냐, 위로가 필요한 거냐, 이거 의회가 할 일이거든요. 이거 잘하려고 하면 결국은 의원들이 잘해야 되고요. 의원들이 보좌하고 있는 인력들이 잘해야 되고요. 이 인력들이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다면, 의전만 하고 있다면 연구하는 인력으로 바꿔야 되고, 연구에 전문성이 없다면 교체해야 되는 것이고, 86억이나 쓰는 인력을 잘 쓰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연수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연수에 가는 비판만큼 지방의회가 진짜 일 잘하고 있냐는 비판을 더 따갑게 해주시면 오히려 혁신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연수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연수 중요하죠. 근데 연수에 대한 개선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개선하는 연수는 언론에 다뤄주지 않아요. 저희가 2014년도에 정말 몇 달 동안 솔직히 말 죽을 똥을 싸고 연수를 준비해가지고 갔다 와서 정말 멋진 연수 보고서를 만들고 영상 보고서를 만들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허무했어요. 내가 이 3달 동안 이 연수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게 좀 허무했어요. 다른 일을 할 걸. 더 많은 정책을 연구할 걸. 연수 그냥 가지 말 걸. 연수 안 가고 250만 안 쓰고 다른 거 할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안 갔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까워서 그 노력이. 연수에 쓰이는 노력이 아까워가지고. 그리고 연수 갔다 와서 듣는 목 욕이 싫어가지고. 근데 2가지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2017년도 연수를 프랑스로 갔는데 직원들 안 데리고 렌탈해가지고 의원들 4명에서 프랑스 전역을 돌았거든요. 저희가 현지에 가면 해당 유학생, 우리 대학 유학생 분 섭외해가지고 기관 가서 통역 맡기고 이런 식으로 쭉 돌았는데 뭘 배웠냐면 행복이 뭐지? 노천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는 이게 행복인데 그럼 우리 구에는 노천 카페를 못 하나? 왜 우리 노천 카페가 없지?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사실은 되게 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수를 꼭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의원들 스스로도 그냥 놀고 오는 사람도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많지만 그런 말 처음에 드린 거고 연수는 혁신하겠습니다. 시외도 당연히 혁신할 방법 고민하고 있고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 더 많은 시민들로부터 감시를 받아서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시민들 걱정하시는 부분이니까 그건 걱정 그대로 하되 더 중요한 혁신 아니요. 더 시급한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지방의회가 필요한가 이런 문제 제기에 이제 근본적인 내용은 예를 들어서 광역시의회까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보통 이제 기초의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 2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기초의회 구성을 하고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시하고 해야 되는데 기초의회도 똑같이 각 위원회 꾸려져 있고 하는데 그 위원회 많이 겹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좀 무리한 거 아닌가. 그래서 광역시의회는 필요하대. 기초구의회라든가 이런 의회까지 필요한가 이런 문제 제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광주에서 활동을 하면서 보면 많은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런 분이 구의회 의원이 돼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역에서 우려가 많습니다. 물론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됐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지만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저는 아쉬운 게 의회에서 공부하지 말고 공부된 사람이 의원이 돼야죠. 왜 국민의 세금으로 의원들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하루가 가깝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감시하고 또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정당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기초의원이 돼가지고 하려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네, 저 그런 차원에서 얘기고 그런 의미로 민주시민학교나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의장님이 구의원을 3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구의원을 하실 때하고 물론 시의원은 100일밖에 안 했지만 시의원 하실 때하고 차이가 뭔지 그다음에 솔직한 마음으로 구의원 하시면서 과연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의원들이 당선돼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된 사람을 의원으로 뽑자는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정말 100% 동의하고요. 연습은 없죠. 제가 하는 결정이 당장 정책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습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서도 학습하려고 하는 노력은 할 수밖에 없다. 네, 그거는 인정하는 것이고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 혹시 아십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아시죠? 제가 구의원을 할 때, 저희 동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트럭에 치여서. 제가 현장에 가니까 이렇게 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생각을 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아닌데 왜 여기서 이렇게 사망사건이 일어났지?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럼 뭐 하는 거지? 저 몰랐습니다, 사실은. 어린이 보호구역 찾습니다. 뭐냐?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을 합니다. 보통 초등학교 앞이나 유치원 앞에 설정을 합니다. 금정구에는 57군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2008년도인가 이렇게 설정이 됐더라고요. 그때 초반에 예산 투입합니다. 표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라는 표지 만들고요. 반사경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내판 붙이고, 뭐 그런 일련의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설치해야 될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10년이 되니까 다 가서 보니까 반사경도 다 찌그러져 있고, 표지판 다 지워져 있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는 주차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노상 주차장. 왜냐하면 애들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는 주차장을 싹 다 없애야 돼요. 노면 주차장.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동네 사정이랑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정구 57개 어린이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합니다. 해보니까 뭐냐면 이명박 정권 시절에 예산을 다 깎은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을. 보수한 예산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박 정권 잘못했다 뭐 그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산을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이. 그래서 질의를 하니까 구청에다 얘기를 하니까 국가 예산이었는데 국가 돈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구에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구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경찰청, 교통사고 관련 경찰청, 구청, 교육청 같이 다 엮어져 있어요. 학교에서 하는 문제 다 엮어져. 근데 협의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불법 주차하시면 과태료 내잖아요. 그 과태료 구청에서 걷거든요. 그 과태료 구청에서 걷어가지고 그 과태료는 따로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하는 따로 회계를 관리합니다. 일반 예산으로 다 넣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거 따로 모아서 그건 어떻게 쓰냐면 그거는 구청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데 씁니다. 불법 주차란 결국 뭐예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불법 주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주차해서 거둔 돈은 주차장을 늘리는 돈으로 써라라고 하는 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따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어떻게 만드냐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매년 몇 %는 반드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에 쓰도록 조례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금정구는 매년 3억씩은 반드시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정비에 쓰도록 바꿨습니다. 이 과정을. 그리고 나서 교육청, 동네 지역 교육청, 경찰청, 금정경찰서, 구청이 협의체를 만들어요. 협의체를 만들어서 학부모를 참여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대한 안내도 하고 불편한 사항을 듣기도 하고 정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노면 주차장 없애는 사업을 하죠. 제가 이걸 하고 나서 이 과정이 한 3개월쯤 걸렸어요. 하고 나서 이 과정을 싹 정리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구에 전파해요. 동네 구에.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조례 2가지를 바꿔야 되거든요. 어린이 통학로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 일단 발의했고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을 담았고 두 번째는 주차장 특별하게 설치비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만듭니다. 이 조례 2가지 개정했거든요. 2가지 개정한 사례 그리고 제가 만든 협의체 이 사례를 모아서 다른 구에 다 전파합니다. 동네구에서 부산에 있는 전구가 이 2가지 조례를 다 개정합니다. 저는 구의회 필요 이유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재 문제하고 연결돼요. 뭐냐면 우리 동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 동네만 보통 구의원들이 그럽니다. 여기 우리 동네 여기에 빨리 이거 정비해 300만 원 넣어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데 300만 원 넣어야죠 당연히. 하고 나서 전수조사해야 되고 이 전수조사해서 제도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조례를 만들고 그러고 이거 우리 구에서 성공했어. 그러면 다른 구에 전파하고 이 노력이 시스템화 된다면 저는 구의원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노력은 구의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정당에서 해줘야 됩니다. 정당에서 잘한 사례 발굴해서 정당 내에 다른 공직자들에게 전파하는 노력. 부산시의회가 뭘 잘하면 전파하는 노력을 정당이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하는 것도 물론 합니다. 하는데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의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그 생활 쓰레기 우리 쓰레기 처리하잖아요. 그거 보통 요새 뭐 무슨 비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금정구는 1년에 거기 한 70억을 쓰거든요. 업체에다가 대행합니다. 금정구에서 이 업체 2군데 업체를 나누어서 뭐 35억 이렇게 주고 이 수거해가고 하는 걸 대행시키거든요. 그런데 연간 그럼 금정구에 쓰레기 얼마나 발생할 것이냐? 이거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 산정을 해야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돈을 얼마 줄 건지 결정할 거잖아요. 그걸 용역합니다. 용역으로 뭐 가구 수가 몇 가구고 뭐 인구가 어떻게 되고 뭐 생활 쓰레기 배출 뭐 추이가 어떻게 되고 음식물 어떻게 되고 막 계산을 해서 그럼 금정구의 1년간 생활 폐기물 처리 비용은 67억이다. 용역합니다. 용역 결과 보고서를 이때까지는 자기들끼리 했어요. 근데 제가 딱 들어와서 이거 결과 보고 구의회도 해주세요. 구의회 그 결과 보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67억짜리 금액을 결정한 용역이 얼마냐면 1,500만 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67억을 결정한 용역이 1,500원밖에 안 할게 내가 어떻게 이거 1,500만 원 이걸 한 업체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한 대다. 내가 1,500만 원에 이 계산을 다 한다고요? 그래서 용역 보고서 이만큼 되거든요. 받아요. 근데 저 사실 그 계산 잘 몰라요. 온갖 법 무슨 이상한 기호 많고 막 숫자 엄청 많고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세로합, 가로합부터 맞췄어요. 세로합, 가로합부터. 이게 맞나 과연.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종이로 받았으니까 엑셀로 받았으면 딱 엔터 누르면 되는데 엑셀로 안 줘. 다 두드렸어요. 며칠이 걸려가지고. 세로합, 가로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최종 금액에서 3억이 그러니까 과계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세로합, 가로합이 안 맞아서 이것만 맞춰도 3억이 과계상돼 있다. 67억 아니고 64억이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합이 깎아요. 그래갖고 바로 3억을 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체에 주는 돈을 3억을 바로 깎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거 하면 3억, 제 연봉이 3,500만 원쯤 됐거든요. 3억 했으니까 4년 연봉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눈 밝은 구의원들 많이 만들면 사실은 되게 좋아요. 그 업체들 예, 그 업체들 다 그렇습니다. 사실 다시 다 그렇거든요. 정말 웃긴 거 그 업체들한테 구청에서 차도 사주고요. 트럭도 사주고요. 옷도 사주고요. 근데 그 옷, 그 노동자들한테 안 갑니다. 옷, 노스페이스, 방한복 이런 거 사준다고 올라오거든요. 노스페이스 안 사줘요. 레드 스페이스 뭐 이런 거 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지금 생활 폐기물 제가 그걸 한 게 2008년쯤 되는데 그거 가로세로 합을 맞춘 게 근데 지금 2018년이잖아요. 지금 부산에서는 전체 그거를 직영하자 이런 흐름이 확 일어나고 구의회 의원들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자는 흐름이 일어나서 이제는 그 업체 장부까지 다 받아서 의원님들이 회계 자료 다 보고 있거든요. 회계 자료 다 받아서 실제로 노무비,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책정된 거 다 근로자들 다 갔는지 근로자들 면접 조사하고요. 250만 원 준다고 했는데 180만 원밖에 안 줬지. 이런 거 계산하고요. 피복비, 너거 이거 7만 8천 원짜리 노스페이스 한다고 했는데 안 샀지. 이거 다 하고 지금 부산은 전체적으로 그거 하고 있거든요. 의원들끼리.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질 안 되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 생각하면 좀 안타깝고 뭐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짧은 강의가 명강의라고 했는데 질의응답이 좀 길었는데 죄송하고요.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 많으니까요. 지방의회에 대해 조금만 더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지방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따뜻한 시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고생해주신 박인영 의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